안녕하세요. 1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돈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박미정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신용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실은 돈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돈관리가 왜 중요한가 혹은 왜 어려운가 라는 이유를 봤을 때 내가 돈관리를 잘 못해. 내가 너무 돈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사회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자본주의 사회가 대체 어떤 사회길래 우리가 돈 관리가 좀 어려운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용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우리는 돈을 뭘로 썼었냐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물 화폐나 뭐 지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죠. 이거를 써서 물물 교환 이후에는 이제 실물 화폐를 가지고 이제 교환 경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공급받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물 화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거래량, 교역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실물 화폐를 계속 찍어내서 뭔가 그거를 뒷감당하는 게 사실 역부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제 통장에 이제 숫자가 찍히는 거죠. 예전에는 실물 돈을 줬다면 지금은 이제 숫자가 찍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비현실 화폐가 아닌 어떤 가상화폐적인 느낌으로 일단 전환이 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화폐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부채 창출 시스템이다. 그래서 신용 창출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돈이 필요할 때 그걸 막 찍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중에 일부만 거기에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켜서 시중에 돈을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관리를 잘 하려면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지만이, 그게 사실 돈 관리에 대한 이해일 것 같아서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의 뭐 장단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이라는 게 보시게 되면 뭐 크레딧 카드, 뭘 믿는다는 걸까?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일까? 라고 봤을 때 거래의 선후 관계에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주고받을 때는요, 돈을 줘야지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물건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신용카드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먼저 내가 가지고 와서 쓰고, 결제는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물론 긁는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실제 내 돈이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카드 결제 시점인 한 달 후까지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좋게 말하면 신용거래인 거죠. 나를 뭘 믿고 돈도 안 냈는데 물건을 주느냐는 말이죠. 자, 저를 믿는 걸까? 아니면 그 신용 시스템, 나하고 물건을 매개해주는 그 신용 시스템을 믿는 것일까? 즉, 신용카드사가 제가 혹시 나 물건 돈 안 내고 싶은데 하고 도망가는 것을 저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막아줄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어떻게든 지불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신용거래가 맞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용거래고, 이게 옛날 말로 따지면 신용거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외상거래인 거죠. 먼저 물건을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줄게 하는 게 이제 신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예전에는, 근데 외상거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외상거래라는 말을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외상이라는 거, 물건을 막 쓰고 돈을 나중에 줘버릇하면 돈을 못 모아 해서 옛날에는 많이 좋은 어떤 경제 습관이라고 이야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외상한다라는 말을 특별히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체계적인 가불 구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불. 먼저 저 돈이 필요하니까 월급 좀 땡겨주세요 하고, 나중에 월급 실제로 받을 때 보니까는 돈이 굉장히 적게 받으니까 이게 너무 생활이 쫄려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느냐.
계속 빚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위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약간 문제인식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또 그 다음의 병폐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 사회에 살았었던 겁니다. 벌어서 쓰고 모았어요. 왜 모았죠? 나중에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그런 시대에 살다가 신용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일단 쓰고 먼저 필요한 거 해라. 그리고 벌어서 그걸 갚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A 사회에는 있었으나 B 사회에는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예, 모은다죠, 모은다.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모으겠습니까? 어차피 다 할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리해지고 뭔가 이제 돈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더 생긴 것은 좋은 점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더 소비를 하게 되고 뭔가 더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리고 계속 뭔가 빚에 시달리게 되는 어떤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다리를 왜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발을 뻗을 곳을 보고 다 발을 뻗게 돼 있다. 수중에 5만 원이 있을 때하고 수중에 돈이 더 많을 때 과연 소비를 내가 5만 원 있을 때 200만 원 있을 때 같은 수준의 소비를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신용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냐? 신용사회를 산다는 것은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지금 현금 5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한도 200만 원짜리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명동 같은 데 나가서 돈을 마음껏 써볼란다 해가지고 총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신줄을 놓고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돈이 20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 중에 내 돈은 5만 원. 200만 원은 도대체 누구 돈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 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얘가 내 지갑에 들어와 있느냐? 왜 얘가 들어와 있죠? 예, 쓰시라고.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돈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혹시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봐 쓰시라고 언제든지 급할 때 쓰시라고 200만 원 정도는 지갑에 꽂아주는 사회. 그게 바로 신용사회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신용 한도만큼 내가 뭐 한도가 200만 원짜리 카드면 200만 원만큼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큼 더 이상하게 그만큼 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한도만큼 뭐가 늘어나니까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 여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상하게 늘어난 소비 여력 내가 쓰던 가락은 이게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확 줄어들기가 어렵다라는 이게 전문 용어로 소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탄력 지수를 봤을 때 얘가 되게 탄력적으로 못 벌 땐 적게 쓰고 굉장히 많이 벌 때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선을 쓰게 되면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내가 돈 딱 있어가지고 뭐 집 한 40평짜리 사고 차 하나 샀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난 돈이 이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이런 어떤 돈을 써서 하나를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연쇄적인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신용사회에서 다 충당을 하고 살려면 과연 이게 내가 버는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는 것은 내 돈이 어디까지야? 내 돈만 쓰고 살아야지 하는 감각은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죠. 그런데다가 중요한 걸 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뭐 구두 티켓 10만 원짜리하고 현금 10만 원 둘 중에 어떤 거를 가지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성난 표정 우리를 바보로 아나 당연히 현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봤더니 구두 티켓 10만 원은 뭐로만 바꿀 수 있죠? 예, 구두로만 교환을 할 수 있고 현금은 뭐 아무거나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 티켓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게 돼 있으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두 티켓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바꿀 수 있죠? 가져가면 10만 원을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안 줍니다. 못 줘요.
여기에서 뭐 2.5%나 2%가 좀 떼고 주니까 내가 돈을 받아봤자 뭐 8만 원 받거나 7만 5천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를 떼인다. 2%를 떼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사실 이게 2%가 아니라 20%죠. 20%를 떼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시 생각해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두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20% 정도 수익률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은행에 맡기라고 했을 때 20% 수익률을 준다고 하면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시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는 거죠. 이 20%를 떼일 만큼 아무 거로나 교환할 수 있는 능력과 한 가지로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이 20%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결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지 않고 다 아무 거로나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오로지 액면가 그대로의 화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쥐고 뭐 하지 이걸로? 여행 갈까? 뭐 살까?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부자 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지?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 좋아 나는 이걸 하기로 했어 하고 컴퓨터를 사는 순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100만 원은 사라지고 컴퓨터가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샀으니까 100만 원쯤이야 됐잖아 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문제를 좀 덜 느낄 텐데 이상하게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컴퓨터를 사서 좋긴 한데 이 100만 원이 없어진 게 아까운 거예요. 돈이 어디 갔지? 내가 100만 원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한켠에 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무거나 살 수 있었던 그 구매에 대한 교환에 대한 전능한 느낌 아무거나 살 수 있어 나는 이런 전능감이 물건과 교환하는 순간 사라진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박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노트북을 너무 잘 샀다 생각하면 그게 상쇄되는 거죠. 그 박탈감만큼이 상쇄됐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노트북 사고 100만 원을 썼는데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아 하고 후회를 하게 될 때는 돈도 잃었고 이 물건도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2배의 손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 사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영혼에 그냥 정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내가 이게 돈도 없어졌는데 이 물건도 이 정도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계속해서 아무래도 자본주의에서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죠. 이게 누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문제가 이게 내가 너무 쫌스러운가? 왜 내가 이게 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하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던 돈을 내가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을 이런 아까운 느낌이 없이 잘 쓸 수 있을까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은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반추해서 반성해보고 그걸 복기해보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다고 해서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잊어. 응? 좋게 생각하지. 이거 그냥 100만 원 그냥 뭐 좋게 썼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시 그 결핍감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놓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자,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 갖고 있는 게 낫지. 왜? 이런 전능감을 우리한테 주잖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조건 화폐를 보유하는 게 이익이야. 근데 일단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내 돈과 바꾸는 거야. 라는 게 상식인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경제생활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신중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시 현상이 약간 있어요. 어떤 착시가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써서 이거를 교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자마자 내가 찜해놨던 물건을 막 엄청 바꾸고 교환해서 쓰기에 바쁜 거죠. 왜 그러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택이 만약에 내가 얘는 1밖에 없고 얘는 99 정도라면 99를 택하고 나면 미련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떤 인지학자가 얘기하신 게 모든 선택은 49대 51이다. 얄궂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좀 더 낫네 해서 택해봤자 50일 수준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하지 않고 버려지는 게 49나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막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단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노트북이면 생각이 되게 쉬워요. 돈이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이거나 집일 때가 문제입니다. 금이거나 집일 때는 아니 이상한데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노트북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노트북은 사는 순간부터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지만 내가 되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집이랑 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물건값이 돈값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제 발생되는 얼마나 발생됐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면 너무 우리가 좀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제 문제다라고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임금이 올라도 물건값에 반영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인플레이션의 실제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의 간극을 미국에서 경제학에서 어떤 그래프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우리가 느끼는 인플레이션,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높더라. 즉 기대 심리가 있더라.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 예,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돈을 어떤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야. 돈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참고 진득하게 견뎌서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쓰는 게 더 나을지 하는 시간을 벌게 해주기보다는 어떤 식의 어떤 소비 행태를 갖게 하냐면 조금 더 충동적으로 바로바로 맞바꿔서 예, 이 돈과 교환을 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은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한정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 우리한테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야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보면은 사실 뭐 돈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돈이 부족해. 아,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경제 상담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지 간에 다 돈이 부족하대요. 누구나 다 돈이 부족합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내가 결핍감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원활하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내 행복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이런 것들에 돈을 쓸 수 있는 자기 결정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감정 자본주의를 살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신용사회를 살기 때문에도 돈 관리가 어렵지만 감정 문제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 감정적으로 상하는 문제,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발 비용 예, 이런 것도 감정과 돈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아무래도 내가 감정적으로 다치다 보면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하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뭐 합리적인 돈 관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예, 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했는데 돈 관리를 하다 보면 정말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지 내가 왜 커피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지 하는 문제 어떤 것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어느 것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떤 즐기는 수준이나 내 삶을 이제 좀 괜찮게 만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라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면 나는
그거에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지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을 때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 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이 뭐냐, 거울처럼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영해서 비춰준다라는 의미겠죠. 뭐 복잡한 건 저도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 거울 뉴런은 우리 안에 있어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하게 만들어주는 인체 안에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모방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남이 뭐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내가 이게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어떤 소비나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PPL들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노출을 하지 못해서 이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반응을 되게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동물도 이 거울 뉴런이 있느냐 없느냐,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원숭이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고구마를, 흙 묻은 고구마를 줬더니 그냥 원래 먹었었는데 일본의 한 원숭이가 그걸 물가에 가서 이렇게 흙을 씻어 먹는 거를 하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저 좋은가 하고서는 같이 씻어 먹는데, 그것이 다른 원숭이 부류에게는 전파가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원숭이들은 전부 고구마를 물에다 씻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모방 행동과 이 사람의 모방 행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은 모방을 해서 그거를 그냥 따라하고 그게 좋다라는 데서 국한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만 왜라는 기제가 있다 그래요. 왜 하지 저걸? 의도를 유추하는 능력이 발달이 돼서 그게 학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애들이 태어나면 예전에 훈민정음부터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인류 보편의 문명에 기반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런 모방 능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깊은 고민, 의도를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추상적 사고 능력을 키워서 헤아리는 능력이죠. 저걸 왜 하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등기제라고 표현하는 공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즉 외부 활동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남의 감정에 그대로 내가 공감이 돼서 여러 가지 또 소비 기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같이 여행이라도 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연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자기답게 적정한 소비 생활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신용사회에 살고 있어서 막 여력 이상의 소비를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다치다 보니, 사회생활하면서 다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과시적 인간이다 보니 또 돈을 또 써야 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가성비라는 단어죠. 예, 적절한 품질을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 사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적절한 품질에 적절한 가격은 없어요. 그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로 싸면 문제가 있고 비싸면은 엄청 뭐 내가 예쁘네, 되게 좋네 하면 되게 비싸고, 뭐 이 양단 간의 결정만 있을 뿐인데, 중요한 거는 이 가성비 압박을 느끼다 보면 사람이 합리적 소비에 너무 이렇게 강박을 느끼다가 선택 장애가 오거나 하나를 고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소모하게 되거나, 결과적으로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거나 하는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합리적 소비를 나한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발 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울컥해서 어떤 소비를 해서 아 그래 이래야지 내가 돈 버는 맛이 있고 이렇게 달달한 걸 좀 먹어줘야 기분이 좋지, 하지만 왜 지나고 나면 허무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돈을 썼네, 이 돈을 쓴 건 도대체 내 잘못이야, 그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허무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그때그때 돈으로 해소하는 문제가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이 결핍의 감정, 분노, 슬픔, 우울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약간 금기시되거나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얘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지켜보고 하는 것에 대한 최근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심리 분석 전문가, 정신 분석 전문가가 쓰신 책인데요. 이걸 보면 감정의 어떤 꼬리표를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극복해야 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인지적 왜곡 구조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내가 슬플 땐 왜 슬픈지, 내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왜 화가 나는지.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거는 사이에 공간이 있다. 예, 다르죠. 예, 내가 화가 나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걸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이 책의 내용에서는 어린이도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다그치기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받으면 분노가 많이 누그러지는 효과들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감정들을 마주하는 어떤 훈련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리로 이번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